안녕하십니까. 농지과학교실의 대표 강사 이재희입니다. 오늘은 파생힘 네 번째 시간으로 부력을 소개하겠습니다. 부력도 파생힘이므로 두 개의 개가 접촉해 있을 때 작용하는 힘입니다. 오늘은 두 개의 개 중에서 한 개의 물리적 상태가 유체인 경우에 다른 개의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인 부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불에게는 고대 그리스 시대의 자연 철학자 아리키메데스가 목욕을 하다가 불액의 원리를 깨치고 그리스어로 알았다라는 의미의 유레카를 외치며 알몸으로 뛰어나왔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지요. 오늘 동영상을 통해 아리키메데스가 목욕하다가 깨친 내용의 원리를 살펴보고 아리키메데스가 문제를 풀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구체적인 실험 방법도 한번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영상 내용입니다. 불익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불익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알아본 다음에 불액과 중력의 상호관계에서 현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불액 원리에 근거하여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를 이해하고 몇 가지 자연현상을 분석해 본 다음 계산 문제 하나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문제 하나를 내어두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벽돌이 놓인 나무판이 물 위에 떠 있는데 벽돌 한 개가 물속으로 떨어졌을 때 물의 높이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강의가 끝난 다음에 답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력은 파생힘입니다. 파생힘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조건이나 환경에서 작용할 때만 존재합니다. 부력은 압력과 달리 새로운 물리량은 아니고 힘인데 어떤 특별한 힘을 부력이라고 구분한 것으로 힘의 단위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 부력이 작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력도 접촉해 있는 두 개 사이에 작용하는 파생힘이므로 접촉해 있는 두 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개 중에서 한 개의 물리적 상태는 반드시 유체이어야 하고 유체인 개가 다른 개보다 부피의 규모가 커서 다른 개를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다가 배를 품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죠. 유체인 개를 모개라고 하고 짝을 이루는 다른 개는 자식개라고 구분하겠습니다. 파생힘을 만들어내는 권원힘이 필요한데 불액을 만드는 권원힘은 중력이므로 두 개의 괴는 반드시 중력장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개는 지구 중력장 안에 놓여 있으므로 굳이 별도로 조건 충족을 위해 노력할 필요는 없지만 부력의 근원힘이 중력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조건과 환경에서 불익이 생성되는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불익이 작용하는 현상을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화하여 유체는 액체로 하고 고체가 액체 속에서 평형을 유지하면서 멈추어 있는 경우를 생각하겠습니다. 이 현상에 대한 이해를 하면 불익이 작용하는 원리는 같으므로 다른 형태의 개에서도 어렵지 않게 현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체는 모서리의 길이가 ABH로 된 직육면체로 만들겠습니다. 수면에서 고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는 H1, 고체 아랫면까지의 높이는 H2로 하면 고체의 높이는 H는 H2-H1이 되겠습니다. 고체를 개 A라 하고 유체를 개 B라고 하겠습니다. 개 A에 작용하는 힘을 찾아보면 전체 개는 대기 안에 놓여 있으므로 대기압을 받습니다. 또 전체 개가 지구 중력장에 놓여 있으므로 지구 중력을 받습니다. 개 A는 액체 속에 잠겨 있으면서 액체가 자유 낙하하는 운동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액체가 누르는 힘을 받습니다. 누르는 힘은 압력으로 표현할 수 있죠. 지난 시간 압력 동영상에서 정지하고 있는 액체의 압력은 오직 액체의 높이에만 의존하고 사방으로 같은 크기로 작용한다는 것을 이해하였습니다. 고체의 6개의 면에 작용하는 액체의 압력을 분석해 보면 4개의 옆면에 작용하는 압력은 마주보는 면이 합동이고 대칭이므로 압력이 상쇄되어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없습니다. 윗면에 작용하는 액체의 압력은 윗면 위에 있는 액체가 단위 면적에 누르는 힘이므로 누르는 전체 힘은 부피가 ABH1이고 밀도가 ρ이고 중력 가속도가 g이므로 단위 면적에 누르는 힘 압력 P1은
rho GH1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해한 내용이죠. 같은 원리로 아랫면에 작용하는 액체의 압력 P2는 rho GH2가 됩니다. 액체의 압력은 오직 높이에만 의존한다는 원리를 적용하였죠. 고체와 접촉해 있는 액체 분자 또는 단위 액체에 작용하는 압력은 사방으로 같으므로 높이 H2가 그 크기를 결정한다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H2가 H1보다 크므로 P2가 P1보다 크고 P2 빼기 P1은 압력차 델타 P를 만드는데 델타 P는 rho F GH2-H1이 됩니다. 밀도의 첨자 F는 유체를 나타내는 플루이드에서 나왔습니다. 고체가 받는 전체 압력 차의 F는 압력이 작용하는 면적을 곱하면 되므로 델타 PS가 됩니다. 이 힘을 계산하면 PS는 rho F GHS는 rho F GV가 됩니다. 왜냐하면 면적의 높이를 곱하면 부피 V가 되죠. 이 힘을 rho F VH를 불익이라고 부르기를 하고 문자수는 B로 표현하여 B 이꼴 rho F VH로 사용합니다. 이 식은 원리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외워져야 합니다. 절대로 단순하게 외워서는 안 됩니다. 불익을 표현하는 수식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부피를 가진 물체의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입니다. 그때는 한 물체계의 밀도와 질량을 곱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rho VG를 계산하면 물체계가 받는 중력이 됩니다. 그런데 불액의 크기를 결정하는 이 식의 형태는 rho VG이지만 밀도와 부피가 한 개의 물질량이 아니고 서로 다른 개의 물질량입니다. 밀도는 유체계, 모계의 밀도이고 부피는 유체에 품어져 있는 자식계, 그림에서는 고체계 A가 되겠죠. 자식계의 부피입니다. 이 식의 의미를 말로 표현하면 불익의 크기는 자식계의 부피에 모계의 밀도를 곱한 가상의 질량에 작용하는 중력과 같아가 됩니다. 뒤에서 살펴볼 아르키메데스의 말을 빌리면 불익은 물체가 유체에 잠길 때 밀어낸 유체의 무게와 같아가 됩니다. 자식계의 부피를 직접 재지 않고 물체가 밀어낸 유체의 부피를 재어서 구하는 방식이지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 불의식을 구한 과정을 생각해 보면 고체계 A가 유체에 잠겨 있을 때 불력은 고체의 윗면과 아랫면에 작용하는 유체의 압력의 차이입니다.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불력은 유체에 담겨 있는 자식기의 표면에 작용하는 유체의 R자 압력이 되며 불력의 방향은 연직 방향과 반대 방향이 됩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불력은 항상 0이 아닌 값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항상 압력 차이가 있으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앞에서 전체 계에 작용하는 힘으로 대기압과 지구 중력이 있는 것을 분석하였습니다. 대기압은 유체인 기체의 압력이므로 높이에 의해 결정되지만 모계와 자식계에서 대기의 높이의 차이는 아주 미미하므로 같은 대기압이 작용한다고 건사할 수 있습니다. 같은 것을 더하고 빼도 처음 성질이 바뀌지 않으므로 대기압의 작용은 무시할 수 있겠습니다. 중력을 살펴보면 모계인 유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수조를 받치고 있는 수직 항력에 의해 상쇄되므로 물체계 A에 작용하는 중력만 반영해 보겠습니다. 고체계 A에 중력이 작용하는데 이 중력의 크기는 계 A의 질량을 MA라고 하면 MAG가 됩니다. 사실 액체가 고체를 위 방향으로 작용하는 압력 P2는 고체의 질량과 고체를 누르는 액체의 질량을 합한 질량이 고체 아래에 있는 액체를 누르는 힘에 대항하는 수직 항력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책을 생각하면 그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고체계 A에 작용하는 R자 힘은 Fn은 아래 방향 힘 mg 플러스 P1S가 되고 위 방향 힘은 마이너스 P2S의 합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마이너스 기호는 방향을 나타내는 부호이죠. 이 R자 힘의 크기에 따라서 고체계 A의 운동이 결정됩니다. 만약 R자 힘이 0이어서 고체계 A가 평형을 이루고 있는 정지 상태에 있다면 MAG 이꼴 B가 됩니다. 불익과 중력이 같아지는 것이지요. 중력의 질량을 밀도와 부피의 곱으로 바꾸고
부력도 불익식으로 바꾸면 로 A VAG 이꼴 로 F VAG가 되고, VAG를 약분하면 로 A 이꼴 로 F가 됩니다. 모계와 자식계의 밀도가 같은 경우에 부력을 받아서 중력을 상쇄하여 힘의 평형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현상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액체 수온에 수온과 같은 밀도의 금속을 만들어 수온 속에 가만히 놓으면 그대로 있습니다. 물인 경우에는 물속을 다니는 잠수함이나 어류가 이런 경우에 해당하겠죠. 어류는 불해를 가지고 부력을 조정하고, 잠수함은 물을 가지고 중력을 조정하여 평형을 유지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평형인 상태에서는 중력과 부력이 같으므로 부력을 알면 중력을 구할 수 있고, 반대로 중력을 알면 부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력을 구하면 중력 가속도는 상수이므로 질량도 구할 수 있겠죠. 이제 두 번째로 부력이 중력보다 큰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방향의 중력보다 위 방향의 부력이 커서 알짜 힘이 위로 향하고 있으므로 고체계 A는 위로 떠오른 다음에 물에 뜨게 됩니다. 일반적인 현상으로 물 위에 떠 있는 고체가 되는 것이죠. 물 속에서는 평형이 아니었는데 물 위로 떠오르면 어떻게 해서 평형을 이루게 될까요? 평형을 이룬 후에 힘을 분석하면 계 A의 일부가 액체 밖으로 나오므로 액체의 잠긴 부분의 부피가 줄어들므로 부력의 크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부력식에서 VA는 물속에 잠긴 부분의 부피니까요. 그 결과 중력과 부력이 같아져서 힘의 평형을 이룹니다. 떠있는 물체에서는 부력의 크기는 부력식에 있는 부피가 물에 잠긴 부분의 부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수식을 정의하면 Fn이 0보다 작아지므로 MH가 중력이 부력보다 작아지게 되고, 풀어쓰게 되면 로 A VAG는 로 F VAG보다 작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자식계의 밀도가 모계의 밀도보다 작으면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이때 부력의 크기는 부력 B는 로 F VWG가 됩니다. 중력과 같아서 평형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VW는 물의 잠긴 부분의 부피를 나타내는 W입니다. 중력과 부력이 같아져서 평형을 이루는 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중력이 부력보다 큰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위 방향의 부력보다 아래 방향의 중력이 커서 알짜 힘이 아래로 향하고 있으므로 고체계 A는 아래로 운동하여 가라앉게 됩니다. 일반적인 현상으로 액체가 담긴 용기의 바닥에 놓여 있는 고체가 되는 것이죠. 이 경우에도 고체계 A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으므로 알짜 힘이 없는 평형 상태인데, 전체 힘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평형을 이룬 후에 힘을 분석하면 알짜 힘은 물체계가 바닥에 다다르면 용기 바닥이 작용하는 수직 항력에 의해 상쇄되어 평형을 이룹니다. 여기서 반드시 이해하고 가야 하는 것은 물체가 바닥에 있어도 부력은 여전히 작용하고 있으며 수직 항력은 알짜 힘과 같다는 것입니다. 바닥에 있는 물체의 무게를 재면 부력만큼 가벼워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식을 정의하면 네트 알짜 힘이 0보다 커서 중력이 부력보다 더 큰 경우에 MAG는 B보다 크게 되고 로 A VAG가 로 F VAG보다 크게 되죠. VAG를 약분하게 되면 자식계의 밀도가 모계의 밀도보다 큰 경우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라앉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외우는 것이 아니죠. 이때 부력의 크기는 잠긴 경우와 같으므로 부력 B는 로 F VAG가 됩니다. 이 부력은 중력보다 작아서 가라앉는 것이죠. 부력이 발생하고 작용하는 현상과 원리가 잘 이해되었습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절대 외우지 말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부력이 작용하는 계에는 어떤 형태가 있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력이 작용하는 계는 모계에 따라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유체에는 액체와 기체가 있으므로 먼저 액체를 모계로 하여 액체 플러스 고체가 가능합니다. 이런 계에는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액체가 고체를 품고 있는 대표적인 현상은 바다와 바다가 품고 있는 온갖 고체가 되겠습니다.
떠있는 배나 잠겨있는 잠수함, 물속을 헤엄치는 각종 어류가 모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적물은 가라앉은 경우에 해당하겠죠. 액체가 액체를 품고 있는 형태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바닷물에는 부분적으로는 밀도가 다른데 밀도가 다른 해수가 아래 위로 이동하는 대류 현상이 있는데 이 현상도 부력작용입니다. 모든 종류의 액체의 상하 운동에는 부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액체 플러스 기체인 경우에는 사이다의 기포나 맥주 기포가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힘으로 눌려서 물에 잠기게 한 나무 토막에서 손을 떼면 위로 떠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물에 녹아있는 기체도 여기에 해당하는데 용해는 다른 반응으로 볼 수 있지만 물리적인 현상은 부력작용입니다. 기체가 녹아있어서 물속의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지요. 기체 플러스 고체인 경우는 공기 속에 떠있는 풍선이나 먼지나 빙전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공기 중에 부유하는 먼지는 기체 속에 있는 고체입니다. 가벼운 기체를 담고 있는 고무풍선은 크게 보아 고체로 이해할 수도 있겠죠. 기체 플러스 액체인 경우는 구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구름은 대기에 품어져 있는 액체 덩어리입니다. 비중이 같아서 하늘에 걸려 있는데 비중이 높아지면 비가 되거나 눈이 되어 강수하지요. 기체 플러스 기체인 경우에는 대표적인 것으로 상승기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승기류는 온도가 높은 공기가 가벼운 공기 덩어리를 만들어 위로 올라가는 현상이지요. 방 안의 공기의 재료도 기체의 부력작용입니다. 대강 대표적인 현상을 살펴보았는데 앞으로 주위에서 관찰되는 여러가지 현상에서 부력이 작용하고 있는지 탐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르키미데스의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부력이 발생하는 원리를 그리스의 자연 철학자 아르키메데스가 2000년 전에 경험에 의해 밝힌 원리입니다. 아르키메데스 원리는 문자로 표현하면 유체에 잠긴 물체는 물체가 밀어낸 유체의 무게만큼 가벼워진다는 것이지요. 아르키메데스는 떠있는 물체에 관하여라는 글을 남겼다고 하는데 자연 철학자였으므로 문자로 표현하였지만 우리는 B = ρFVH라고 수식으로 표현하지요. 그 당시 아르키메데스가 풀어야 하는 문제는 순금으로 만든 왕관에 불순물로 은이 들어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의 지식으로 보면 은과 금은 밀도가 다르므로 부피를 재면 알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물리적 개념이 없었으므로 오직 무게로 검증하여야 하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같은 질량의 금과 왕관을 각각 액체에 넣어 증가하는 액체의 부피를 정밀하게 측정하면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부피를 정확하게 재는 계측기도 없었을 것이므로 아르키메데스는 모든 사람에게 익숙한 저울을 이용합니다. 핵심은 은이 섞였으면 부피가 다를 것이므로 액체에 담그면 줄어드는 부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양팔저울에 왕관과 같은 무게의 금을 달아서 준비합니다. 양팔저울에 담긴 금과 왕관을 물에 담긴 물통에 넣습니다. 저울이 어떻게 될까요? 순금이면 저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은이 섞여 있으면 은의 밀도가 금보다 작으므로 은의 부피가 금보다 커서 왕관에 작용하는 부력이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저울은 금속 쪽으로 기울게 되겠죠. 이 같은 방법으로 아르키메데스는 자신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합니다. 어떻습니까? 그 당시 아르키메데스의 탐구 열정과 실험 장치 설계에 대한 창의성이 느껴지나요? 부력 개념을 이해하는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양팔 저울 위에 평형을 유지하는 물통과 추가 놓여 있습니다. 물통에 막대를 넣는데 바닥이나 옆면에 닿지 않게 합니다. 막대를 넣은 후에 저울의 평형을 계속 유지하려면 주어의 무게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라 원리를 물어보는 것이죠. 답은 세 가지 경우 중에 하나이겠습니다. 그대로다. 더 큰 줄을 달아야 한다. 더 작은 줄을 달아야 한다. 막대가 들어가면 물에 잠긴 막대의 부피만큼 수위가 올라갑니다. 수위가 올라가도 물의 질량은 변하지 않지만 수위가 높아지면 저울을 누르는 압력이 그만큼 증가하여 저울의 추가 기웁니다. 부력으로 생각하면 막대 밑면에 부력이 작용하고 힘이 평형이므로 막대가 부력만큼 물에 누르는 힘을 작용하고 이 힘이 계속 전달되어서
저울을 누른다고 분석해도 됩니다. 답은 더 큰 추가 필요하겠네요. 비슷한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양팔 저울에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 물통 두 개가 놓여 있습니다. 오른쪽 물통에는 탁구공 크기의 철로 만든 쇠공을 천정에 달아서 물통에 담굽니다. 왼쪽 물통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은 탁구공 그대로를 바닥에 묶어서 물통에 담굽니다. 저울이 어떻게 변하는지 답해보세요. 오른쪽은 추가 들어가서 수위가 높아진 만큼 수압이 증가하여 저울을 누르는 힘이 증가합니다. 왼쪽도 탁구공이 들어가 수위가 높아진 만큼 수압이 증가하여 저울을 누르는 힘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왼쪽은 탁구공이 줄에 묶여서 물을 벗어나 매달려 있으면서 물을 벗어나지 못하고 매달려 있으면서 바닥에 부력만큼 위로 힘을 작용하지요. 그 결과 수위가 높아져 증가한 전체 수압이 부력과 같으므로 증가한 힘과 줄어든 힘이 상쇄되어 저울에 눈거면 변화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계산하는 문제를 하나를 풀어보겠습니다. 부피가 240세제곱cm인 나무 토막을 물속에 넣었더니 그림과 같이 물 위에 뜨고 물에 가라앉은 부분의 부피는 180세제곱cm였다. 이 나무 토막의 무게가 얼마인가? 이 나무 토막의 세제곱cm당 밀도는 얼마인가? 이 나무 토막을 모두 물속에 가라앉히려면 얼마의 외력이 있어야 하는가? 중력 가속도는 10m/s 제곱을 사용하고 물의 밀도는 1g/세제곱cm를 적용하세요 하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계산 문제를 풀 때는 문제 현상을 분석하여 이해하는 것이 50% 이상의 중요성을 가진다고 몇 번이나 말하고 있죠. 먼저 대기압의 영향은 무시하겠습니다. 나무 토막이 떠 있으므로 밀도가 물보다 작고 중력과 부력이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체 부피와 잠긴 부분의 부피와 물의 밀도가 주어져 있습니다. 부력은 잠긴 부분의 질량을 구하면 되므로 부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나무 토막의 물리량을 물어보고 있으므로 부력과 중력이 같은 성질을 이용하여 부력에서 나무 토막의 성질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이 나무 토막의 질량은 얼마인가? 부력은 ρFVA G이고 이것이 mg와 같으므로 ρFVA가 m이 됩니다. G를 약분하면 나오는 것이죠. 계산을 할 때는 숫자는 숫자대로, 단위는 단위대로 계산해서 단위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 나무 토막의 센티미터당 밀도는 얼마인가? 밀도는 질량 나누기 단위 부피이므로 쉽게 구할 수 있겠죠. 3번 문제입니다. 이 나무 토막을 모두 물속에 가라앉히려면 얼마의 외력이 있어야 하는가? 물에 담그었을 때 작용하는 부력을 전부 이겨내어야 하므로 전체 부력을 구하여 현재의 부력을 빼는 방법을 생각하거나 처음부터 물 밖에 나와 있는 부분의 부력을 바로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답은 180g 0.75g/cm 세제곱 0.6N이 나오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를 요약하겠습니다. 이제 강의를 시작할 때 내어준 문제의 답을 구할 수 있겠죠. 답을 구하신 분은 답을 구한 논리와 근거를 밝혀서 댓글에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력은 중력에서 파생된 힘으로 유체 안에 잠겨있는 개의 연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임을 이해하였고 자식계의 표면에 작용하는 유체의 알짜 압력인 것도 이해하였습니다. 부력을 계량하는 부력식이 B = ρFVA W까지 넣어서 ρFWG가 되는 것도 유도하였습니다. ρF는 목의 유체의 밀도이고 VAW는 자식계의 모체의 잠긴 부분의 부피인 것도 이해하였습니다. W가 잠긴 부분을 나타내죠. 자식계의 밀도가 모계의 밀도와 같은 경우 자식계는 모계 안에 잠겨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수식으로 화연하였고 자식계의 밀도가 모계의 밀도보다 작은 경우에는 모계의 유체 표면에 자식계가 모계의 유체 표면에 떠 있게 된다는 것과 자식계의 밀도가 모계보다 클 경우에는 자식계가 중력을 받아 모계의 바닥까지 가라앉는다는 것을 이해하였습니다. 생활 속에서는 늘 접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든
부피를 가진 자식계의 표면에는 유체의 압력 차이에 의한 부력이 작용하고 그 크기는 부력식에 의해 구해진다는 것도 이해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탄성력이 작용하는 스프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에너지와 진동을 배우지 않았지만 스프링의 성질과 용수철 상수와 용수철의 연결 등 용수철의 성질에 대해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용수철이 끝나면 양력 즉 위로 떠받는 힘이죠. 떠받치는 힘은 뒤로 미루고 힘과 운동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